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정부 의혹과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어젯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국민의힘 5선 중진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정부에 미칠 파장과 특검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발 사법개혁 속도전이 가져온 논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죠? 강전의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먼저 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시작한 이후 현역 의원 첫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먼저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전 부원장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권성동 의원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잖아요. 임하고 있고 또 자신의 현역 의원으로서의 기독권도 내려놓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줬다는 사람이 무슨 진술을 하고 있고 사진 자료나 뭐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시점과 정황, 상황 이런 거를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굳이 이 사건을 구속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김건희 특검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압박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고인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될 선까지 가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기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수사나 정당 탄압 수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흡사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마구잡이로 특검 칼을 휘두르다가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 걸려들면 인지수사 항목으로 잡아서 다시 수사의 동력을 얻어가려고 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표한 사유를 좀 여러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강전의 변호사로 갔다가 최창렬 교수로 가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 증거인멸로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휴대폰과 관련한 부분들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뭐 차명폰을 썼다는 것, 그리고 네. 차 안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휴대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특검에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
특허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주율은 없었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마 전제로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장에 나온 걸 보면. 근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을 때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당시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네. 구속을 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는 이제 구속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지금 시간에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집사 게이트 관련자들 건진법사에게 돈을 줬다는 경북도 의원 이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되면서 특검이 조금 동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현직 의원이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특검의 수사 칼날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지금 그야말로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3년이다. 권성동 의원하면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의원이에요. 예. 2021년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사실 윤핵관 등 몇 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사실 대통령의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상당히 실세로 이제 평가받았고, 또 이번 혐의는 아무튼 이제 정교 유착, 정치와 종교의 전형적 유착입니다. 뭐 최근 나중에 이제 판결이 어떻게 최종 어떻게 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학자 총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통일교의 어떤 표라든지 통일교 교인들 조직, 뭐 재정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고 대선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통일교가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현안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청탁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특검도 그렇고 이제 그 법원도 그 이제 다이어리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네. 큰 거 한 장 서포트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고, 또 권성동 오찬 이 메모도 있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에 이 오늘 드린 돈은 드린 것을 후보님 위해서 잘 써달라 이런 걸로 봐서 이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것 같아요. 사진도 있다는 이야기가. 사진도 있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관공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뭐 증거 인멸의 염려가 또 본 거죠. 아까 말씀처럼 차명 휴대폰을 교체하고 이런 등등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정말 의원들이 이 최종 뭐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게 지금 뭐 네. 윤핵관 의원들 다른 의원들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참 이 수사의 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오늘 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출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아파서 못 나가겠다고 했던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에 나갔습니까? 맞습니다. 자진 출석입니까? 자진 출석입니다. 배경이 뭡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묘한데요. 일단 이 시점을 그러니까 소환 일자를 특검이랑 조율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특검에서는 3번 불렀어요. 이제 3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딱 이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러니까 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 측에서는 특검이랑 조율은 하지 않고 언론에 우리 나갈 거다.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갈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 나온다라고 언론에까지 사실상 공지를 하고 이러니까 월요일 날 안 나왔을 때가 3번째였거든요. 그럼 이 영장 청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시점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또 유의미한 건 권성동 의원과 이 사건적으로 밀착해 있어요. 한학자 총재는 이 윤영호 씨를 바로 경유하면 그 다음이 한학자 총재니까. 전 세계본부장입니다. 윤영호. 그렇죠. 윤영호 씨를 이제 구속이 됐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변론 전략과 항변 전략이 좀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또 특검 수사에 응해야 될지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묘한 시점에 이제 자진 출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정치자금법하고 또 관련 5개 혐의죠.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이제 윤영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뭐 샤넬백, 천수삼, 뭐 그라프 목걸이 이제 갖다 줬다는 거,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혐의는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뇌물로 경유해 가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특검에서 대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청탁금지법, 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의율은 하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과 관련한 라스베가스 60억인가 600억인가 무슨 그 도박을 했다는 부분에 권성동 의원이 수사 상황을 공유해줘가지고 미리 네. 이제 방어했다는 이런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 그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공판 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에서는 특검이 나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는 그 특검에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 목록을 보면은 한학자 총재와의 관련성이 있는 이런 증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보았을 때는 윤영호 본부장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들이 어느 정도의 특검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늘 간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부원장님, 지금 권성동 의원은 구속 되기 직전인가요? 구속되는 그 시점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지금 없죠. 그건 됐으니까 아마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보다는 내란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는 부분, 내란 특검이 예를 들면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 의혹 이런 걸로 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주요 종사자로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지금 뭐 당시에 본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 가리지 않고 좀 소환자도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어디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든지 어느 시간에 하든지 그건 원내대표의 소관 권한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억척을 붙여서 아마도 계엄 해제 결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부 때 국회 해제 결의 전후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통화가 단순한 상황 체크 통화인지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인지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그 내란 특검이 밝혀야 할 내용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건 이런 겁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점인 내란 관련 혐의 관련 사항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유지를 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다급한 것 같거든요. 다른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를 들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부르고 네. 그다음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사로 갔던 의원들도 부르고 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실제로 이 과정에서 행정부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논의를 했는지 이게 핵심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불러서 또 제가 볼 때 인지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막을 거는 확실히 막을 거고요. 예를 들면 예. 압수수색 영장 막듯이 그 정도밖에 지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 외에는 예.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 김건희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민의힘 대응을 여쭤봤는데 장도익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야당 말살이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재인시대다라며 구속 결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의 입장을 냈는데 상당히 이제 대여 투쟁 수위를 좀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최 교수님 내란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문을 이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전에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할 때 응하지 예. 않았잖아요.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법원의 힘을 빌어서 그 진술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증인전 신문이 이제 그 인용이 된 건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지난 그 대표 경선 기간에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어요. 근데 왜 한동훈 전 대표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서 참고인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지로 돼 있어요. 저 대표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어쨌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사진이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왜 참고인으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용당하고 또 당으로부터는 그것 때문에 배신자 그런 것 낙인이 같아요. 찍힌다고 그래서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속내를 알긴 알겠는데 그 어려움을 알긴 알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권자들에게도 실망을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게는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주류로 이제 부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치인답게 제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걸 조언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네.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얘기 왜 못합니까? 그 책에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책에서 있는 것과 또 특검이나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참 한동훈 전 대표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가요. 왜 그랬을까 지금 앵커 말씀처럼 그런 이제 짐작은 가는데 참 그런 면은 대단히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알려질 만한 내용은 다 알려졌다는 입장인데 지금 특검팀은 정의신문을 청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문제 삼고 네. 있던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니 나를 부르지 마라. 내 저서를 보면 그날의 경위는 제대로 잘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책을 보니까 부른 거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의 책을 보면은 그날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단과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장소로 막 변경을 해서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 명은 사실 계엄 해제에 표결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그 의지가 분명했는데 참여를 못했다라고까지 기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가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럼 특히 이제 직권을 남용했을 때는 남용된 직권의 피해자가 있어요. 이제 국무회의 때도 한덕수 전 총리가 막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해서 국무회의의 표결 절차에 심의 절차에 사실상 배제됐던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적실했거든요. 이게 공소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표결을 그냥 방해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방해해서 실제로 아무개 의원 등은 표결에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 참여를 못했다. 이게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그 당시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기술한 책에서 적시한 그 의원분들이 누구신지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달라.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 아무리 기소 전이라도 이거 너무 중요한 참고인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네.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있는 사람의 한정에서 할 수 있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지위에 있었으면 이건 나와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특검에서는 뭐 강제 구인 뭐 이 얘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조청래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발끈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인 요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신문 청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어떤 기류입니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책에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본회의 참여할 의원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한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고인으로 그 출석을 하더라도 자기 동료였던 당의 의원들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출석을 해서 자기가 정언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힘을 방어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이 사안이
더 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평론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지켜보는 것이고요. 배신자 뭐 프레임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거나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가장 최근 시간에 나온 이슈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 교수님 네. 오늘 6시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또 탄핵 사퇴 요구와 탄핵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또 파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내용인데 어떤 내용의 의혹이 있었고 무엇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박을 한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때 한 얘기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 등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그 당시 또 보도에 의하면 정상면 전 검찰총장 등 예. 또 김건희 씨의 그 측근 뭐 장모의 측근이라고 그러던가요? 김충일인가 뭐 그런 사람. 김충식입니다. 김충식인가요? 네. 이런 사람과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예민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고 부승찬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가정화법을 전제로 하면서 사실이라면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죠. 이걸 묵묵부답 아무 입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내란 이 종식 내란 규명에서 자꾸 이제 프레임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원과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결 구도로 비치는 면도 있고 대통령실은 이걸 자제를 당부하고 나왔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예.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아무런 자기는 만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측에서 부승찬 의원도 그렇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인가. 제보가 들어온 경위라든지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현직 대법원장인데 그 당시도 대법원장이었고 그때 한덕수 전 총리 만났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요. 일단 국회의원인 회기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긴 합니다. 강전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는지요? 지금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겠다. 네. 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죠. 관련 만남과 식사에 대해서 정상명 전 검찰총장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공세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본인이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이것을 제보를 받았고 그리고 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최근에 대통령도 뭐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의회보다 사법부가 밑에 있다라는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 이런 것들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몇몇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 이제 탄핵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그 부승찬 의원의 질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상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은 명확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명확한 과정을 이렇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는 보도도 되고 있는데 네, 네. 부승찬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시시하는 그런 또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예. 적어도 한 번쯤은 내용 확인에 들어갔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요, 거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제보의 경위도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김충식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한 여성이 제보를 한 유튜브 채널의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사람 제보자의 육성이 나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과거 민정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외부적으로 알리진 못했는데 이게 최근에 부승찬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 말에 따르면 바로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뭐 정상명 총장, 김충식 씨가 밥을 먹고 이런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흘 뒤였고 그때 오갔던 워딩은 이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였고 한덕수 총리가 실제로 5월 1일 날 그게 파기환송이 돼요. 이거 그때 법원 내부에서도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수만 쪽의 페이지가 되는데 한 30일 동안 2번 정도 회의를 했나 이러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거든요.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지정까지 됐는데 사법부가 사실상 출마를 못하게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바로 다음 날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안전한 길을 관료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고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이제 아니다라고 했으면 한덕수를 주어로 했을 때는 만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논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둘에 대해선 만나지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부분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도도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사자인 정상명, 당사자인 한덕수, 당사자인 김충식에게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한덕수 총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헌 문건도 본 적조차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말의 무게값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물어봤다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장 변호사님 설명인데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분들이요 만나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이게 좀 냄새가 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를 폭로한 측에서요 이 중요한 사건을 사전 검증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철저하게 검증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뭐 이재명 후보 재판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내용이요. 그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대중의 정서를 자극할 만한 형태의 언어로 나갔을지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짜 제보, 가짜 폭로가 많았잖아요.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관저 의혹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네. 일단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고 보자. 그다음에 이게 무슨 뭐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가는 과정은 길고 한참 뒤의 문제니까 지금의 흐름에 편성해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퇴 또는 이제 탄핵 요구가 나온 것인데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브리핑을 했다가 그 뒤에 이 부분은 오독이라고 다시 재브리핑을 했다가 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걸 삭제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자 브리핑 관련 자료에 이 부분을 다시 포함했거든요. 이 해프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압박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하고 대법원장 사퇴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대법원장 사퇴를 직접 검증하고 있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 어떤 그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거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대통령실은 전혀 이 사법부 압박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전혀 논의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좀 이 입장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절대 그건 대통령실 나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완전히 내란 이제 재판, 내란 기소, 내란 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면요, 이 전선이 너무 다방면으로 퍼져요. 게다가 이제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의 사퇴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어떤 재판 태도라든지 이런 걸 거론하는 거 또 달라요, 차원이. 근데 이거 자꾸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7일 날 올해 4월 7일 날 만났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저도 잘 납득이 잘 안 가요. 근데 알 길은 없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 맞는지 부승찬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사람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추측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되면 이거 사실은 당연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확인만 된다 하더라도 확인할 길은 당장은 없는 건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 같이 보여요.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나 아닌 게 아니라 5월 달에 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 이해가 좀 안 갔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은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민주당의 불신은 여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급기야 이제 사퇴까지 나온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되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월에 석방 이런 것도 같이 결부되면서 나온 건데 이거 조금 중심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네. 완전히 이게 전선이 다방면으로 퍼지는 건 이건 좀 아주 내란 재판에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나머지 세 분 의견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실은 오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인데 당은 그렇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 관련돼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전의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또 조 전 부원장 순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근데 오늘 오후에 특검에서는 이제 정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발장도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 수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특검 측에서 보았을 때는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사법부 흔들기는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들께서 모두 주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면책 특권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오늘 이야기한 것이 거짓이라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거짓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일단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왜냐하면 저도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에 이제 뭐 속기록이나 뭐 이런 걸 수정하기 전에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명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뒤따르는 거고 해석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워낙에 이를테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거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가? 근데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구체적인 해명이 나온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맥락에서 이제 상권 분립의 근본적인 취지는 상권 분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국민 주권주의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 체제에서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권이 간접적으로 선출된 사법 그리고 행정보다 무게감이 더 있다고 해석하는 게 전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이게 뭐 로크, 뭐 루소, 몽테스케 이런 여러 정치 철학자들의 이 취지와도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원칙적인 공감이었다는 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이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마찬가지고 더 한 발 나아가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헌법상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어떤 헌법 위반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임기를 보장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간극 그러니까 당에서의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지지층을 보고하는 그 기류와 이제
여당 지지층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제 간극이 조금 보이는 부분인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거는 지금 단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려오라고 한들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진짜 내려오면 그 정무적인 반박에 대한 반격 뭐 이런 이제 역풍 같은 것도 어떨지 좀 정교한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부원장께서는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당이요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키기도 하고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나서서요 이런 혼선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 원래 뜻이 취지가 곡해됐다 또 속기록에 뺐다 넣었다 하는 번복하고 하는 행태를 보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선출 권력이 우위다 권력 서열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아무 실익도 없는 짓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퇴하라고 한들 사퇴할 리가 없고요. 사퇴를 안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협박하는 게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일 때 하던 탄핵의 망령에 또 사로잡혀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탄핵으로 가더라도 항목이 2개 아닙니까? 대선 앞두고 파기환송한 게 잘못이다. 법원이 재판을 빨리 한 걸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헌과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사건건 이슈에 따라서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쫓아낼 수도 없고 탄핵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식의 무리를 하는 건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기호에 맞춰서 춤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행태는 빨리 고쳐야 된다.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차창 교수께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에서는 논의했던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당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 요구는 좀 가라앉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이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선출 권력이건 임명 권력이건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헌법 1조에 있는 이른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가 강조한 이유가 이게 그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면 이 대통령께서 저기 기자회견 한 얘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서열이 우위에 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전 얘기한 거로 봐요. 어제 국무회의 때. 그 전에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길을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강경 길을 나오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뭡니까 부승찬 의원의 대정주문 얘기가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서를 달면서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또 생긴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이 지금 대법원장 사퇴 사법부 압박을 비치는 거 여기다 상당 부담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건 썩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나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권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이런 얘기들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퇴 이 요구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네. 자 이게 또 한 인물의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 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강전의 변호사와 장유미 변호사에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지난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입법 권력에 있어서 선출 권력이 더 위에 있다라는 이 삼권 분립의 이 서열 부분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좀 쓴소리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뭐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 선봉장이 되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번 최근에 책내스 때도 민주당 쪽에서 많이 또 홍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법관으로서의 그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판결을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본인이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원칙에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너무 민주당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말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주워 담으려고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섰습니다만, 저는 이 강유정 대변인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진심을 보여주려면은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원론적으로는 상권 분리, 입법, 사법, 행정이 균등하게 있는 거죠. 그 상호 관계에 따라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이 보장에 상호 이 견제로서 그걸 도모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게감, 이게 헌법상 원리상 이 상권 분립을 훨씬 뛰어넘는 게 국민 주권이야. 대통령이 무리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 저 공감합니다. 다만 이 해석론과 관련해서 완전히 올로와 나싱, 누군 완전 틀렸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저해한 거다. 이런 해석으로까지 보수당에서 나가는 건 완전히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상권 분립 위에 있는 게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선출된 권력의 무게감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일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도 그런 게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 특검을 왜 국회에서 뽑냐.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이잖아요. 법무부의 관여 이 통할하는 업무이고.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저해된다라고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상호 균형에 의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는 거고 입법부에 따라서 행정부를 그 맥락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이 헌법을 보라라는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임명 권력, 선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서열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얘기를 한 건 바로 잡은 거예요. 예. 임명 권력이건 선출 권력이건 그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의 주권의 최고 권력이 주권이잖아요. 주권자의 권력이 원천이다. 국민에게 권력의 원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일 날 그 100일 기자회견 했던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선출 권력이냐 임명 권력 이건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굳이 이제 정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건 어쨌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좋으나 싫으나. 예. 근데 헌정주의는 철저히 법치주의에 입각하는 게 헌정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날카롭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국회에서 판결된 게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된 게 헌재에서 부결된 적 있죠. 그때 그 관서원법 서울 옮기는 거. 네네. 이게 바로 여기 충돌이에요. 국회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입법 권력이 우선하면 당연히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헌재는 임명 권력이에요. 어쨌든. 근데 임명 권력이 결단해서 못 간 거예요. 이건 충돌이 가장 날카로운 충돌이에요. 예. 이걸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특히 이제 여야도 갈라져 있어요. 같은 국회인데. 이 논쟁을 하면 대단히 무의미하고 대단히 이거 유치한 논쟁들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정해서 그걸 된 거고 단지 이제 이 여당에서는 지기현 판사의 그 판단 3월 달에 구속 석방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한 거, 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이제 5월 달에 그 유죄치 파기한 여기에 대한 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논쟁이 확산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 전 부원장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뭐 문영배 그 전 대행의 말씀은 상당히 아픈 곳을 찌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요.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 자체가 국민 주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근데 그거 위에다가 국민 주권을 올려놓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상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입법권으로 사법부나 행정부를 제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법을 가정한 독재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관용이라든가 자제라든가 상호 제어라든가 이런 관습과 관행과 바람직한 그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당이 의석수가 좀 있다고 해서 사법권을 제약하고 입법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허약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행배 대행의 그 말씀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장현미 변호사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첨언할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세림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이슈를 오늘 꺼내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 자,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 만들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본인들 당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쓰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내 성비 문제가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돌리고 안을 단단히 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해질 부분들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처음에 창당을 할 때부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조국혁신당은 보여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지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탄핵 그 심판을 거치게 됐을 때 인용될 것인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용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왔을 때 이 정치적인 책임은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져야 되는 겁니다. 여당이기 때문이죠. 예.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잃을 것도 없어요. 본인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쇄빙선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고 최근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게 많은 지지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타겟책으로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몇몇 강성 지도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탄핵안을 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주당이 받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오늘 조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일각에서 이거 탄핵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당론도 아니고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이제 돌출적으로 나왔던 그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그 논란이 좀 이제 점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5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단히 강력하게 있죠. 아니 왜 사법부가 대선에 관여를 하느냐.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또 오늘도 한 현직 판사가 이거는 소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법원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입장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할 거였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네. 몇 달이 지나서 하면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오해를 좀 자초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 내부는 성비위 문제로 거의 지금 상당히 혼돈 상태거든요. 네. 조국 위원장이 지금 출발부터 발목이 잡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부터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순위인데요. 본인은 그 후 폭풍이 크기 때문에 이슈 덮기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갖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그 입지가 사실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예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보 적자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민주당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라든가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축으로 한 부분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 그 이슈에 뛰어든 것 같고요. 당장은 정치적 일정으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호남 지역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하고도 상당히 겹칩니다. 그런저런 계산으로 정치적 그 이슈 제기 던지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받으면 좋고요. 안 받더라도 자기의 명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최창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성비위 사태가 일파만파 또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은 혐의를 또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돌파구로 생각하는 일단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그 이제 조국당을 지지하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이슈의 중심에 승인 섰어요. 예. 누가 문제 제기를 했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섰는데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특히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대법원장 사퇴의 문제고 대법원장 탄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두 분이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서 아주 좋은 혹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덮어주는 가장 큰 이슈죠 이게. 이게 대법원장 일국의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나오고 대법원장의 탄핵이가 나올 정도니까 네. 이거 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기다렸던 맞아. 그야말로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민주당에게도 부담되는 것이고 또 범여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 대통령에게도 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별로 조국 혁신당이 전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부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동익 대표가 오는 21일입니다. 21일이면은 일요일이죠. 네. 예. 대구 집회인데 동대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동대구역인데 장애투쟁 카드를 꺼내드는 배경, 대여투쟁 강도를 높여서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관행이나 뭐 협치의 모든 카드를 다 져버리고 입법 독재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직접 국민 설득 홍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 집회니까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일단 장애 집회는 시작이 되면 그 자체로 동력과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많은 대중들이 모일수록 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집회의 기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컨설턴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정당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장애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론을 끌어모으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가지려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당은 지금 거의 마지막에 왔죠. 지금 장애투쟁 나가야 되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특검으로 인해서 당원들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고 권성동 의원 뭐 지금 구속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거대 여당에서는 저희를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특검법 합의 우리 지난주 수요일 방송하기 직전에 속보로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랜만에 이제 여야가 협치를 시작하느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파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정도인데 필리버스터 해도 이제 언론에서 봐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제는 국회 안에서만 싸울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은 저희 뭐 강성 보수 지지층들을 넘어서서 중도층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장애 집회를 계속하게 될 것인지는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서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고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시는 지도부들이 좀 강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계속되게 된다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그런 강성적인 발언에 대응해서 장애 집회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애 집회, 장애 투쟁 형태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미국에 갔던 전한길 씨는 돌아오나요? 장애 집회에 동참을 하게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한길 씨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장에 있어서 연단에 올라간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광화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주말에 집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당과는 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을 향했습니다. 손현보 목사,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 탄핵 국면 때에 이 집회를 이끌었던 이 인물인데 구속됐습니다. 네. 이 교회, 바로 세계로 교회를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서 장동혁 대표는 종교 탄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교 탄압 아닙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왜 했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건요. 법원이 굉장히 제가 눈에 그려져요. 어떤 태도로 영장 실질에 임했는지. 그래도 대형 교회 목사신데 법원은 이 사람 그냥 풀어줬다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어쨌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신도들 사이에선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누구를 제가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셨다는 분이 올린 글을 봤는데 네. 정말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에 대한 저주 그리고 이제 어떤 계엄 이런 부분에 대한 옹호가 정말 뜨악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은 종교계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말 정통 기독교계 원로 인사들 만났을 때 당부하더라고요. 제발 너무 극으로 가지 말라고. 계엄의 강을 국민의힘이 좀 나서달라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장애투쟁은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이 민주당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닙니다. 자당의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란과 관련해서 절연하지 못해서 왔는데 저는 대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텃밭이니까 좀 안전하게 장애 집회할 수 있을 텐데 점점 위로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그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장애투쟁이 타겟책이 아닐 거라는 건 전 자당의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동혁 대표의 부산 방문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교 탄압을 강조하는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까 권성동 의원 구속건에 대해서 종교가 유착됐다는 말 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거예요. 통일교는 개신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로 교회를 왜 갑니까? 여기 가지 말아야죠. 그래야지 장애투쟁을 해도 명분이 있어요. 손현보 목사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범죄 혐의로 구속된 거예요. 무슨 종교 탄압입니까? 그리고 무슨 입법 독재 그리고 뭐 야당 탄압. 지금 이 국민의힘 말이죠. 이걸 벗어나려면은 스스로가 일단 스스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장애투쟁이 명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장애투쟁 서울에서 하면 별로 사람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맨날 오는 사람은 올 것 같아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이런 사람들만. 대구에서는 통하겠죠. 그러니까 첫 집회를 대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부산에 가고 말이죠. 이런 식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마침 기다렸던 시 대법원장 사태로 나와서 이거 공격할 명분이 생겼어요. 이거 전에도 계속 장애투쟁 얘기했었어요. 이 이슈 나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왜 자기가 어떤 길로 나가는 게 자신들이 새로 살 길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아스팔트 우파라는 사람들과 선을 끊을 수도 없고 또 같이 가자니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전환길 1위 강상과 이 사람하고도 뭔가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단절을 한다니 선언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정기 국회의원인데 왜 장애로 갑니까? 정당이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되는데 이게 원내에서 해야죠. 되든 안 되든 이걸 왜 장애로 가요? 이게 무슨 뭐 민주화 투쟁할 때입니까? 완전히 저는 이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번지수를 잘못 긋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이번에는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구형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고는 아닙니다. 검찰의 구형입니다. 6년 5개월이나 걸렸던 패스트트랙.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국회에서 발생했던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바로 검수완박과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이 검찰 구형이 6년 5개월 만에 장고 끝에 내려졌는데 먼저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요즘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인물인데 추나대전으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중형선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2019년 4월 일이죠. 2019년 4월 일이고 2020년 1월인가 약식 기소가 되면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요. 뭐 검찰이 구형을 했다고 해서 선고 형량이 똑같아지라는 법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당시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축으로 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민주당 등 당시의 일부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안입니다. 그때 사건을 조금 복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법안을 당시 민주당을 축으로 하는 당들이 국회 의안과에다가 법안 제출을 하려고 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의안과 앞에 복도를 점유하고 농성을 했던 사안입니다. 농성을 하고 의안과 문이 안 열리니까 당시 방호과 직원하고 국회 경위들이 쇠지렛대, 망치, 네, 이른바 빠루라고 하는 것이죠. 빠루, 장도리 이런 걸 들고 와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당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에게 막혀서 쇠지렛대를 빼앗긴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안을 두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빠루로 막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온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농성한 게 무슨 죄가 되는지 예. 또 그러고 난 뒤에 그 진출을 막았다고 해서 일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전자입법 뭐 시스템인가를 이용해 가지고 의안가에다가 전자 시스템으로 제출을 해서 결국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 부분을 고소 고발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까지 왔고요. 당시에 자유한국당 26명 그다음에 민주당 10명이 기소가 됐는데 민주당 10명은 지금까지 뭐 재판 기일 연기하고 16번인가 연기했대요. 연기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5년 몇 개월이나 끈 데다가 재판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도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공정하게 가야죠. 뭐든지 하려면. 검찰 구형이고요.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심 선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관련 주제는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자,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범여권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표결에 붙여졌고 부결이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니까 다른 이제 그 상임위하고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이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른바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았다. 내란 이기를 방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간사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하고 거의 부결됐어요. 예. 부결돼가지고 아마 이번 회기 때는 글쎄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이 다르긴 한데 다시 안건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쉽지 않은데 이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상대 당의 그 내부 규정 내정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주고 명분은 알겠어요. 이유도 알겠습니다만 통과시켜주고 다른 거로 다투면 어떨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건 내란의 종식이고 내란의 척결이고 진상 규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다른 방면 너무 전방위적이에요. 전선이.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퍼지는 게 과연 정말 내란 척결에 도움이 될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야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예. 네. 자, 이 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 법사위가 아수라장입니다. 이른바 추나 대전이 아니라 추나 대대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나경원 의원의 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불거진 이 법사위 아수라장 상황, 장유 변호사 그다음에 강전혜 대변인 각각 한 1분 정도씩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저도 최창일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이게 그 원래 여야에서 자기 자당에 누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박수로 추인하고 이랬는데 그 전에 곽준택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우자와 사별한 박지원 의원이 이제 배우자 문제를 거론한 건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문제를 거론한 건 피감 기관 중에 법사위의 피감 기관 중에 법원에 있는데 춘천지방 법원장이 배우자니까 이거 관련할 수 있냐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냐는 문제 제기였어요. 근데 당신 아내는 어떠냐라고 직격하더니 지금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죠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런 분은 정말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도의로서의 기본을 못 예. 갖췄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될 일도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1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정해됐을 때 바로 사과하는 모습 영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보셨고요. 민주당이 좀 더 여당다운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법사위 내에서 지금 논쟁할 거 많잖아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올라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싶으실 것이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싶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강전혜 변호사, 장유비 변호사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